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천진우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관할을 하죠. 그런데 헌법 제117조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여기 중요한 게 법원의 제청입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두 번째는 탄핵의 심판. 탄핵은 대통령도 있고요, 법관도 있겠죠. 탄핵의 심판. 세 번째 관장사항이 정당의 해산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입니다. 네 번째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의 근한쟁의에 관한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 내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그 다음에 근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재판관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3항,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자, 이런 거는 기술적인 것이라서 반드시 중요 조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112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예, 6년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떤 경우에 파면이 될까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공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예. 자, 헌법 제113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자,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한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한 명 중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3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거는 문제에 좀 나오기는 좀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곳은 어딜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헌법 규정에 대해서
자, 헌법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예,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걸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걸 여기서는 뭐 불과 몇 초 만에 끝내죠. 근데 사실 점수와 관련해서는 시험 직전에 이런 조문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재판의 전제가 되었는데 판사님은 법률 보고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님께서 그 법률을 보시기에 이건 조금 이상한 조문이다. 법이다 싶으면 직권으로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님께서 그냥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시면 당사자가 신청해 가지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했는데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헌, 위법, 명령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 다시 용어가 비슷합니다. 위헌 법률 심판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명령의 심사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법률이 아닙니다. 명령의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문장은 뭐 수차례 여러 각종 시험에 나온 그런 겁니다. 위헌, 위법, 명령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위헌 법률 심사권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고요? 법률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 당선소송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할까요? 자,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대법원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은 헌법상 탄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문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이 지금 최근에 좀 말이 많았죠. 법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의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문제 내기가 쉽겠죠. 좋겠죠. 국무위원,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만 이건 잘 아시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다르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근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자, 기존 역사도 있었고요. 자,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소추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근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나중에 11월 6일 날, 올해는 이제 11월 달에 시험이 있죠. 11월 달에 이걸 다 기억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당근화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2시간이나 3시간 안에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있으셔야 이게 점수 획득이 용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서 파면함에 그칩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공직으로서 파면함에 그치지 그 탄핵 사유가 민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기속하는 게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민사상으로 아니면 이제 형사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될까요? 자, 아까 탄핵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탄핵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헌법상 탄핵 대상의 대상자가 국회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복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상 탄핵 대상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험상으로는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요. 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라고 했죠.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뭐 발언을 하실 때 뭐 이제 그게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근한을 대행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대행을 하셨죠. 자, 반복을 할게요. 탄핵 결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공직으로 파면됩니다. 파면되고요. 뭐 실질적으로 파면된다는 것은 뭐 소시민적으로 보면 이제 월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민사상이나 행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헌법상 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대법관은 누가 제청을 하느냐 하면 대법원장께서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법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107조. 자, 주의해서 보십시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재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누가요? 헌법재판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조문만 보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이걸 뭐 소험서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정리하실 때는 이 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조문 전부를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런 핵심적인 조문을 위주로 지금 분량을 제가 줄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량을. 예.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는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죠. 자,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법원에 가자, 소송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면 인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심 절차라서 행정심판을 하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이제 10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자, 대법원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근데 그 규칙이 법률에 저촉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한 걸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자, 대통령이고요. 그 외의 법관은요. 자, 그 외의 법관의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 대법원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듯이 국회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원이 아닙니다. 자, 기에 이제 못이 바뀌겠네요. 법원은 명령 규칙 심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 탄핵 심판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면 이제 법관의 자격이 없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가 없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법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법원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다 암기가 안 되실 거예요. 암기가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있으실 때 자꾸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제12조에 보면요. 그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 아주 유명한 조문입니다. 자,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처벌을 받을 때 아니면 강제 노역을 받을 때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과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님이 신청을 하십니다. 검사님이 신청에 의해서 영장은 누가 발부하나요? 자, 법관이 발부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검사님이 신청을 하시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체포할 때요. 체포, 뭐 구속, 압수할 때. 여기 좀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을 검사님이 하십니다. 영장 발부는 법관이 하시고요.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자, 지금 이 법학 개론을 공부를 하지만은 이 헌법 조문을 소리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들으실 때 같이 이제 소리를 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하고 안 읽어보는 거하고는 이제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제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국방의 의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헌법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병력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뭐 호봉 가산이 되니 안 되니 여기에 대해서 이게 헌법 위반이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간에 병력 의무의 위반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게 되게 조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제29조 제2항에 보면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조문입니다. 이게. 자, 군인이 만약 군인께서 훈련 중에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해줘야 되겠죠.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보상에는 이중배상이 금지가 됩니다. 자, 이게 되게 뭐 파생되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하면 뭐 책이 한 권이죠. 책이 한 권인데 우리 그 법학개론 수험생들은 뭐 책 한 권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이제 이중배상이 금지된다는 거. 이 경찰이나 뭐 군인들 이런 분들 훈련 전투로 인해서 뭐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이중배상이 금지된다는 거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헌법 조문 때문에 이 법 및 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경우에요. 자, 그래서 제29조 2항은 이제 수험생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이제 그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조항이 이제 국가배상법 제2조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보면 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재판. 예.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자,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무죄 추정. 예.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피해자가요,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거는 한 번씩 이렇게 눈도장 찍으시고 하시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푸셔야지 이걸 뭐 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상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약간 약한 부분이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에서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개 재판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재판이 질질 끌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할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된 거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재판 청구권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는 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죠. 예,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걸 만드신다 치시면 가정을 하면 이런 분들이 단체 행동을 해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걸 제한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요. 자,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상권이 뭐예요? 근로상권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에서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합니다.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줍니다. 감사원은 어디 소속이라고요? 예, 대통령 소속하에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세입 세출 결산하고 회계검사, 직무에 대한 감찰입니다. 예.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감사원장님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하나여 중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중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험에 나온 부분입니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 끝까지 다 이게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시면 감사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 누구 소속이라고요? 예,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둡니다. 자, 다음은 행정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다시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계시고 그 다음에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국무위원 의장이 누가 되냐면 대통령이 되십니다.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청이 뭐냐면 행정 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임제 행정청은 장관, 처장, 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게 있고요. 자,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입니다.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종 심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보좌기관은 뭘까요? 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관, 실장, 국장 등을 이제 보조기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좌기관은 행정청 또는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각부, 차관보 등을 이제 보좌기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행정청, 자문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 의무로서 비밀 엄수의 업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비밀 엄수를 해라. 친절과 공정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막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을 엄수해라, 정치운동을 금지해라.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제한권과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그 다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제청권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이렇게 제청을 할 수가 있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유권, 직위 보유권, 직무 집행권은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실비 보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것까지 이제 구별을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문을 보시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합니다. 심의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회계 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제 돈하고 관련된 거죠.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실제하고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준하여 집행하는 게 뭐냐 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계속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거는 계속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있어서 이렇게 준하여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60조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어낸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서 이 동의권을 가집니다. 자, 그 주권 제약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제 동의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다른 나라 파견하고, 그다음에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예.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국회는 선전포고를 했다 하면 선전포고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국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냥 한쪽 귀로 들으시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참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지만 이걸 요런 부분은 제가 이제 빨간 부분 이제 색칠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법규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법규 명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시면 이게 대외적인 구속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 의결을 이제 거치지 않고 원래는 이제 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이 되려면 근데 이건 법규 명령이에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성문 법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국회 의결을 안 거친다는 것 자체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제정권자에 따라서는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이제 대통령령, 부령이 되겠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행정입법의 종류로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자, 반복을 할게요. 법규 명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국민과 행정청을
구속을 합니다. 자, 구속이라는 것은 권리 침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법규 명령의 위반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임 명령이 뭐냐? 위임 명령은 개별 법령의 구체적 수권으로 새로운 권리나 의무 사항의 규정이 가능한 것을 위임 명령이라 합니다. 그럼 집행 명령은 뭐냐? 개별 법령의 구체적 수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 명령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 사항을 대신에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기관 내부 규칙으로 수범자가 공무원입니다. 이제 이 집행 명령을 이제 준수해야 될 수범자가 공무원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규칙은 감사원 내부 사무를 규율합니다. 자, 감사원 규칙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 명령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국회에 이제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사후에 이제 거치는 여부를 차치하고 일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는 행정권에 의해서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주체가 법에 근거해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인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자, 행정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적 합성을 가지고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절대적인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한 구속력인 공정력을 가집니다. 이 공정력이라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적으로 정한 힘, 그걸 이제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불가쟁력 그 심판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 주체도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이제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변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이제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저번에 이제 법률 행위를 배웠는데 그 행정 행위 역시 효과 의사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 의사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그 법률적 효과는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에 발생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가 있습니다. 그 법률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는 이거 저번에 배웠죠. 저번에 이제 유신물 섭득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준법률 행위라고 했죠. 그건 이제 내가 어떤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사실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이제 법률 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와 그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그 행정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그 법률 효과에 따라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명령적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명하고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걸 하명, 아래에 명령을 내리고 허가, 면제라고 합니다. 이게 명령적 행위입니다. 지금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는 명령적 행정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그다음에 명령적 행위는
하명과 허가와 면제가 있다. 그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좋은 겁니다. 국민한테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률 관계 등을 설정, 변경, 소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는 뭐가 있다고요? 하명이 있고요. 허가가 있고 면제가 있습니다. 자, 하명이 그럼 뭐냐? 하명은 뭘 해라, 뭐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그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하명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부자기 하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걸 수인 하명이라고 하고, 돈을 내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겁부 하명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소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부자기 하명이고요. 이런 걸 이제 하명은 이제 명령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허가는 금지되었던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해주는 행위가 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명령적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사람을 잘 고쳐요. 고쳐가지고 이제 내가 뭐 사람을 고치면서 뭐 돈을 받는다. 이게 의료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취득을 해야만이 이제 금지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물적 허가로는 영업허가, 대물 물체에 대한 허가입니다. 영업허가, 건축허가, 목욕탕허가, 주유소 영업허가가 있고, 대인적 허가로는 운전면허, 사람마다 이렇게 허가가 되는 거죠. 운전면허, 의사면허, 기술면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행위는 금지 의무 이외의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부자기 하명을 제외한 자기 하명, 후인 하명, 겁부 하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제 행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이제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특인대라고 하는데,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특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조물 법인 설립 같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일 공고로 인한 행위 능력 설정 행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면허 같은 경우도 매립 면허를 받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객체의 법적 행위를 행정청이 승인하여 법적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가 인가입니다. 자, 이거는 형성적 행위입니다. 인가. 자,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적 행위여야 하고요. 인가 효과는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스쿨에서 뭐 인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각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가행위에 대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인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성적 행위 중에 또 대리가 있죠. 그럼 대리가 뭐냐 했을 때 대리는 그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법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대신 행하고 법률 효과가 행정객체에게 직접 기속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가 체납을 했다 이러면 세금을 안 내니까 이게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 처분을 합니다. 대신해서 돈을 받아내죠. 이런 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위 중에서 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 재결,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됐는데 그 경우에 이제 수용금 보상 관련해서 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대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노숙자가 유류품이 있는데 이런 걸 뭐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매각을 대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3년에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 준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아, 제가 유실물 섭득한 거, 그 지방에서 돈 10만 원 주었죠. 유실물 섭득한 거. 그게 이제 준법률 행위인데, 그걸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 행정행위는 뭐가 있느냐 하면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 당선인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등록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제 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등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등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지가 있습니다. 통지가 있는데 대집행계고라든지 납세를 독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수리가 있고요. 행정심판서를 수리한다든지 혼인신고서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인가는 뭘까요? 인가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 중에서 자, 형성적 행정행위죠.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제가 자꾸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빨간 줄을 그은 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확인, 공정, 통지, 수리니까 뭐 학공, 통수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했을 때 아까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운전면허 허가 등의 경우가 이제 허가가 있고요. 자, 그런 경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게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용자에게 뭐 오줌을 채취를 한다, 이렇게 강요를 한다, 이런 건 이제 법률 행위는 아니죠. 사실행위죠. 오줌을 채취를 하니까. 근데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 소원의 심판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한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행정상 즉시 강제하는 것입니다. 빨리 뭐 메르스나 아니면 이제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게 걸리면 전염병 환자를 빨리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뭐 전염병 환자, 뭐 격리나 이런 경우는 이제 행정징송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 등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이제 행정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권력적이지도 않아 지도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이제 행정지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법상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고소송이 뭐냐면 행정청원 처분 등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뭐 세금 뭐 부과 처분이나 뭐 건축 허가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라, 이런 게 이제 항고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호 우상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토지보상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항고소송은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특법에 따른 이제 보상금 정감 소송은 이제 그 당사자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간 소송이 있습니다. 기간 소송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법률행위는 뭔가요? 특징이 뭐예요? 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행위하고 법률행위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나 탄핵, 법원, 권리와 의무, 감사원, 행정부, 국회, 법규명령, 행정행위, 법률행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